네, 북한이 GP 복원에 이어서 판문점 JSA에서도 권총 무장을 하는 등 잇따라 9.19 군사 합의를 파기하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상응하는 대응으로 비무장지대 내 감시 초소를 복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 9.19 남북 군사 합의 파기로 한반도 긴장이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애를 조선의 샛별, 여장군 등으로 칭하는 등 우상화를 시작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지금 GP 복원에 이어서 어제는 판문점 JSA에 권총 차고 있는 모습까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이제 완전히 좀 파기되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북한이 공식적으로 파기라는 얘기는 하지 않고 있고요. 예. 당연히 우리 정부는 뭐 아시겠지만 1조 사망에 대해서 1조 사망에 대해서만 효력 정지를 얘기를 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북한은 그럼에도 우리 정부가 얘기하자마자 공식적으로 입장을 얘기했는데 뭐 이미 알려졌습니다만 일단 9.19 군사 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중지하였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할 것이다.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은 한국의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GP를 복원하는데 가장 상징성이 있는 그러니까 남북 간의 군사 합의에 가장 상징성이 있는 것이 GP와 JSA인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 했던 이제 군사 조치를 다시 재개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상 말씀드린 것처럼 파기를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무력화를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 우리 군도 이제 어쨌든 이 비례성 원칙에 의해서 우리도 비무장지대 내 GP를 복원하겠다라고 했는데 고성이 이제 가장 먼저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뭐 고성을 먼저 복원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고성의 그 369 GP라고 불리는데요. 그 GP를 처음에 남북이 합의를 해서 한 거를 보면은 북한이 사실 훨씬 한국보다 많이 그 GP가 있습니다. 160개 정도의 GP가 있고 이제 반면에 한국은 거기보다 훨씬 반수도 안 되는 그런 GP죠. 근데 남북 군사 합의를 하면서 각각의 그 전방지 1km 내에 있는 그런 GP를 제거하기로 하면서 동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10개. 그렇다면 사실은 그냥 물리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한국한테 굉장히 불리한 거죠. 그래서 그때도 좀 비례성 원칙이 안 맞는다라는 비판이 있었고 오히려 면적 단위로 해서 없애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었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10개를 사실상 폭발을 했고 하나는 원형을 보존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의미를 두겠다라는 거고 지금 고성에 있는 GP 369 GP라고 하는 것이 53년에 구성이 되는 제일 오래된 GP 중에 하나고 그래서 역사적인 의미를 찾고 있었다. 한국 정부가 먼저 이것을 복원하기로 한 것은 일단은 원형이 유지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과는 다르게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동부전선에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위치에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GP를 없앨 때부터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아까 숫자도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북한이 갖고 있는 GP와 한국이 갖고 있는 GP의 운용이나 이 시설들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GP는 돌출형이라서 콘크리트로 약간 성벽처럼 만들어져 있는 반면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 약간 그 목조물, 최근에 모습이 나오는 약간 가건물 같은데요. 문제는 지하에 이 터널 형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폭파할 때 훨씬 더 많은 노력이 되고 그만큼 복원이 어려운 반면에 북한은 이 터널형으로 돼 있는 GP를 자신들이 무력화를 폭발을 했다 하지만 이게 검증이 안 됐거든요. 터널이 그대로 있는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9.19 군사합의의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GP 사례에서도 보이는데 사실상 이런 군사합의를 맺는다는 것은 남북 간의 일종의 신뢰를 최소한도의 신뢰를 구축하는 첫 조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GP 같은 감시 초소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이 서로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원칙이죠. 투명성을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말한 효력 정지 같은 경우에도 이 군사 분계선에서 상대방의 정찰을 못하도록 만들었는데 그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정찰을 해서 상대방의 군사 움직임을 봐야 우리가 저들이 우리를 공격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투명성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군사합의는 이것이 검증이 가능한 투명성이 가장 핵심인데 사실상 9.19 군사합의는 방금 말씀드린 GP도 그렇고 전방의 MDL의 군사 분계선에서의 감시 정찰을 금지한 것도 그렇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종의 바로잡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조성에 있는 GP부터 복원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10곳 다 복원하게 되는 거겠습니까? 이거는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죠. 뭐 정부 당국자 얘기했고 상응 조치 얘기했으니까 뭐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GP를 하면 그만큼 정찰이 또 되고 감시로 앞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건데 북한이 만약에 10개를 다 복원을 한다면 뭐 거기에 대응해서 한국도 복원을 해 나가는 아마 그런 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원에는 시간이 우리는 많이 걸립니다. 북한은 GP를 나머지 다 복원을 할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하세요? 북한의 움직임 현재까지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들은 일단 9.19 군사합의 사실상 무력화, 그 군사 조치를 다시 되돌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JSA 무장도 그렇고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럼 지금 말씀하신 JSA 비무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권총을 차는 모습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군인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명백한 군사합의에 나와 있던 건데요. 예. 여기 2조 2항을 보면 쌍방은 판문점 공동 경비 구역을 비무장화기로 했다라고 예. 분명히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네. 북한이 이걸 무효화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무장을 시작을 했다. 이거는 사실은 근데 우리 이쪽 그 JSA 같은 경우는 관할권이 유엔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물론 뭐 유엔사와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예. 한국 측 요원들도 거기에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유엔사와 협의를 하되 뭐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은 이것은 일종의 자기 방어가 필요한데 저쪽은 이게 소형 권총만 갖고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냥 무장이 없는 거랑 소형 권총을 갖고 있는 거랑은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합니다만 한국도 결국 무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은 됩니다. 유엔사가 이제 결정하겠죠. 예, 예. 미국 측에서는 이런 남북한 군사합의 폐기 움직임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까? 뭐 지난번에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왔을 때도 이제 기본적인 얘기를 했고요. 이것은 그리고 국무부에서 사실 좀 자세한 얘기가 나왔는데 특히 한국이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은 한국한테 불리하게 된 군사합의 부분이고 특히 말씀드린 감시 정찰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북한한테 유리하게 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복원하는 것은 적절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럼에도 어쨌든 이 긴장이 조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떤 부분에서의 뭐 대북 경계 뭐 강화에 대한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제 제일 그 핵심은 북방 한계선 NLL 지역이죠. 해안포가 배치가 됐고 그리고 네.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미 봤습니다만 대청해전부터 시작해서 연평해전 심지어는 연평도 포격까지 그 대부분 북방 한계선 인근에서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 이거 뭐 우발적이라 볼 수도 있고 북한이 의도적으로 한 것도 당연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제 그런 형식으로의 그 충돌이 확전이 돼서 인명 피해도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늘 NLL이 가장 위험한 지역이죠. 그래서 군사합의의 1조 2항에 따르면 이제 NLL 그 지상, 해상, 공중이 다 있는데 해상에 특히 해안포라든지 왕충 지역을 주고 거기에 이제 그 서로 간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북한이 이미 수도 없이 이걸 어겼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해안포라는 게 북한이 갱도에 들어가 있는 해안포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 마개를 하고 갱도에서 못 나오게 이렇게 막아놔야 되는데요. 북한이 이미 2019년부터 뭐 하루에 2번 많게는 그렇게 해안포를 개방을 한 것이 지금까지 나왔죠. 그래서 전체 숫자가 수천 회의 위반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결정적으로 김정은의 직접 지시로 해안포 사격도 있었습니다. 해상 지역에, 완충 지역에, 창린도에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이미 북한은 상당 부분 그것을 위반한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지금은 보다 노골적으로 이제 해안포를 개방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근데 이 부분이 가장 한국으로서는 관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우발적 충돌이 있을 때 중요한 것은 서로 간의 이 충돌을 관리하기 위한 소통 채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북한이 일방적으로 소통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동해서에 군 통신망이 있는데 그 통신망이 끊었다라는 게 통신망 자체를 없앤 건 아니고 하루에 2번씩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북한이 응답을 안 한 지 꽤 됐어요. 그렇죠. 근데 그 통신선이 지금 이렇게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관리는 또 위기 대응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해안포 문을 여는 사례도 지금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그런 북방 한계선이라든지 휴전선 인근에서 직접적인 군사 행동이나 훈련까지도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고 있다고 봐야겠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뭐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해야 되는 거고 그 조성에 가장 중요한 또 자신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게 NLL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일단 해안포 사격 완충 지역으로 할 가능성이 있고 심지어는 NLL 이남으로 또 사격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이 먼저 일부 효력 정지를 했고 북한이 이것을 사실상 무력화를 했는데 이게 9.19 군사합의를 한국이 일부 효력 정지했기 때문에 북한이 더욱더 공세를 강화한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북한의 전반적인 그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전략, 노선이 2019년 12월에 나온 것이 정면 돌파전이라 해서 이미 대남, 대미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책을 쓰고 있죠. 그래서 그간에 이제 많은 도발, 엄청난 도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까지 그 노선이 바뀌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을 계속 유지할 것이고 네. 그 와중에 이제 9.19 군사 합의에 그 무력화를 하는 것을 활용하겠죠. 그래서 일종의 명분을 한국이 먼저 그렇게 일부 뭐 효력 정지를 한 것은 한국 책임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렇게 간다 한데, 근데 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9.19 군사 합의 자체가 북한의 어떤 전략을 바꾼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북한이 정찰 위성을 이제 쏘아올린 그 결과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북한은 여러 차례 지금 뭐 미국의 주요 시설들을 본인들이 촬영했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는데 뭐 증거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북한의 주장을 좀 듣고 계시는지요? 일부 과장된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기상으로도 이게 뭐 그 위성이라는 것이 딱 쏘자마자 바로 되는 것은 아니라 이른바 이제 세밀 조정 단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도 발표는 12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 했는데 그것도 일단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정상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12월 1일이 오기 전에 이미 사진을 많이 찍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됩니다. 다만 근데 확실한 것은 북한이 제대로 이번에는 그들이 말하는 찰리마 1형을 통해서 만리경 1호를 제대로 궤도에 올린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궤도에서 작동을 하고는 있는데 네. 과연 그들이 말하는 사진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찍었을까는 여전히 의문이 되고요. 그것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앞으로도 공개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도 우리가 그 민간 위성 아리랑 같은 게 있잖아요. 예. 그게 북한 지역을 사진을 찍는데 그것을 우리가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하물며 특히 군사 정찰 위성은 어떤 국가도 그것을 이렇게 공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특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미 뭐 지난번 그 실패했을 때 우리 정부 당국이 만리경 1호의 잔해를 그 수거를 해서 판단을 해보니까 이게 해상도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랬었죠. 그렇다면은 이 해상도 수준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한 500에서 600km 지점에서 이 지상을 보는데 그게 북한의 같은 경우는 3m에서 5m 정도가 한 점으로 네네. 보이고요. 예. 한국이 갖고 있는 건 이것도 뭐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외부에 알려진 거는 30에서 50cm, 예. 미국이 갖고 있는 건 10cm 정도. 이제 그 정도 수준이면은 미국의 위성은 자동차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북한이 갖고 있는 것은 사실 이것이 트럭인지 탱크인지를 보기가 어려운 정도. 3m에서 5m가 한 네네. 점이니까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사실 우리가 구글 같은 거를 보면 이게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정찰 위성은 그보다 높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런 고민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북한이 이게 처음 쏜 거거든요. 만리경 1호라고 얘기를 했고 네. 스스로도 앞으로 계속 쏘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쵸. 그때 만리경 2호, 3호, 4호가 계속 쏠 가능성이 있고요. 그 와중에 이번에도 좀 나왔습니다만 러시아가 그런 기술 협력을 하고 있고 또 러시아의 위성이라는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 그 말씀드린 해상도를 높이는 이제 그런 작업들은 이제 러시아가 협력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건 굉장히 큰 위협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진을 공개하지 않는 한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뭐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현재는 없지만 우리가 만리경 1호에 지난번 말씀드린 잔해를 수거를 했고 예. 북한이 이번에 쏜 걸 또 만리경 1호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그때 했던 거랑 같은 위성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추는 가능한 거죠. 예, 그 해상도가 높아졌을 때 또 군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렇게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이번에도 열렸습니다만 뭐 직접적인 결과를 내지는 못했고, 근데 이번에는 좀 북한에 대해서 좀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조금씩 달라진 것 같다는 보도들이 나옵니다. 지금 어떤 태도 취하고 있습니까? 뭐 그런데도 큰 틀에서 이제 정시ang 그 주연 그 중국 대사가 얘기를 한 거 보면 중국과 러시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가 더 적극적으로 그 북한 편을 들고 있는데 뭐 중국도 못지않게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떤 국가도 자국의 안보를 위해 다른 나라의 자위권을 희생시킬 수 없다. 이 말은 북한의 자위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북한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 개발들, 뭐 북한이 보여준 작년에 뭐 세상 최대로 100번 차례 이상에 쐈던 미사일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정찰 위상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당연히 정당화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존 유엔 체제를 완화해서 유엔 제재를 완화해야 된다. 그래서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북한을 협상으로 돌아오게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하고 있는데 제재를 완화할 수는 절대 없죠. 그러니까 계속 그런 중국이 북한 편을 들고 있는 거고 러시아는 뭐 더 한 발 더 나가서 전적인 편을 들고 있다. 우리가 뭐 지난 몇 년간 봤습니다만 이미 중국과 러시아는 어떤 수준의 북한의 도발이 있더라도 유엔 안보리에서 거기에 대한 결의안 통과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보리 차원에서의 북한의 이 불법적인 행위, 이건 다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위성 발사도 북한이 이 탄도 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거기 때문에 이건 유엔 제재의 결의안 위반인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막기는 어렵다. 안보리 차원에서 그렇게 네.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걸까요? 이런 국제사회의 협조가 좀 없다면 일단 안보리에 기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우리 입장에서 지금 제일 심각한 위협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이죠. 그러니까 예. 북한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데 앞으로도 위성을 계속 쏠 것이고 이건 지난번 그 푸틴과 김정은의 정상회담에서 푸틴이 스스로 위성 발사, 위성 우주 개발에 대해서 협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린 그 만리경 1호의 해상도를 높이는 위성의 기술을 높이는 것은 도움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1차적으로 한국 입장에서는 이 북한과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을 어떻게든지 하지 못하도록 아니면 그것을 제한하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침들이 필요한데요. 뭐 당연히 미국, 일본 또 이거는 유럽 국가도 같이 협력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탄약을 보내준 것이 이미 다 증거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 많은 나토 동맹국들도 이제 더 이상 이것이 남의 나라 일이 아닌 북한 문제는 자신들에게도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들 국가와 같이 힘을 합쳐서 북한과 러시아를 강력히 규탄하고 필요하면 동시에 제재를, 단독 제재지만 많은 국가들이 동시에 제재를 같이 발표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늘 중국의 역할을 우리가 좀 많이 이제 강조를 하는데 최근에 이제 뭐 한중일 외교장관도 만났고 뭐 연내 한중일 정상이 만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도 있었는데 지금 중국은 어쨌든 뭐 이렇게 한미일이 뭔가를 계속 하려고 하고 북한과 러시아가 이렇게 합쳐지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태도 좀 보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중국이 한반도 특히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가장 큰 변수는 미중 관계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전략적 경쟁 또 미국과의 이런 갈등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중국은 북한을 일종의 자산으로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 구도가 계속되는 한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지지와 지원을 해줄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러니까 그것을 깨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 이 정찰 위성 발사를 축하하는 북한 측 행사에서 지금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김주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애에 대해서 조선의 샛별 여장군 뭐 이런 호칭들을 사용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 사실로 밝혀지는 부분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김주애에 주목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연 김주애가 김정은의 후계자냐 아니냐 이제 그 논란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주애가 아직은 김정은의 후계자로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왜냐하면 신비와 우상화 작업이 없었어요. 그간에 우리는 북한의 승계를 두 번 보지 않았습니까? 김정일과 김정은 그 다 승계 과정에서 기간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상화 신비화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김주애 같은 경우에 작년 11월 18일 화성 17형을 쏘는데 처음으로 대중에게 나타났고 그 후에 불리는 얘기는 뭐 존귀하는 사랑하는 자제분이다라는 얘기는 하지만 본격적인 우상화 작업은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나온 것처럼 조선의 샛별 여장군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상화에 대한 어떤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것은 좀 주목이 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것이 어떤 식으로 계속 전개가 될 것이냐. 이것이 바뀔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이것이 한 번만 하는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이런 형태의 우상화, 신비화 작업을 해나갈 것이냐가 결정적으로 이 승계의 구도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직은 그 조금 더 지켜볼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 자체는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바뀌고 안 바뀌고는 뭐 어떤 차이가 있는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되는 바뀌고 건가요? 안 바뀌고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지속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조선의 샛별 여장군, 샛별. 그러니까 북한이 이게 사실 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김일성부터 태양이라고 불렸고 김정일을 광명성으로 불렀고 그러니까 다시금 샛별이라는 것은 북한이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붙어야 됩니다. 우상화 신비화 작업은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것을 해왔고 비록 뭐 10대 10살밖에 안 된 여아지만 이 어떤 능력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 뭐 상당히 과장된 내용들이죠. 그게 이제 일종의 우상화 작업인데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냐, 계속 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10대에 아직은 굉장히 좀 이른 나이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후계자 작업을 좀 이르게 진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일반적인 겁니까? 굉장히 그 이례적인 거죠. 그래서 여전히 후계냐 아니냐는 우리 뭐 학계에서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예. 바로 그 점 때문에 저는 아직은 후계자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사실은 그 84년생으로 알려졌는데 북한에서 한 번도 공식적인 나이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김정은의 나이를. 근데 뭐 북한은 82년이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있긴 한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여전히 40대이기 때문에 그냥 물리적 나이로 30년 정도를 더 통치를 할 수 있죠. 근데 바로 이 시점에 벌써 제2인자를 얘기한다라는 것은 이게 1인 지배 체제에서 거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 특히 김정은은 건강 문제가 늘 걸려 있는데 이러다가 혹시 더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면 전체적인 권력의 중심이 2인자한테 가는데 그렇다고 뭐 김주애가 나서서 한다는 건 아니고 예. 김주애를 내세워서 2인자 그룹들이 새로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견제 세력 견제 세력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제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이른바 종파가 이제 구성이 되는 거는 예. 직접적으로 김정은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이런 면에서 과연 현재 이 시점에서 벌써 2인자 구도를 맞추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에 대한 여전히 의구심은 있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결국 아직도 북한은 이게 남성 중심 사회입니다. 그리고 특히 계속 군사적인 업적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장군이라는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과연 10대 여아가 어떤 군사적인 성취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이제 그 부분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그럼 거죠. 만약에 후계자가 아니라면 또 다른 후계자가 있을 수 있다, 나타날 수 있다, 혹은 기를 수 있다, 뭐 이런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그거 안에 우리 뭐 학계에 알려진 건 2010년생 남아가 하나 있다라고 얘기를 김주애보다 계속 하나 더 위에 있는 위를 오빠라고 예, 예. 알려졌었는데요. 그 우리 정부 당국에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있다면은 뭐 가능성은 여전히 여러 가지를 놓고 봐야겠죠. 예, 이 부분까지 좀 여쭤볼게요. 북한 관영 매체가 이번에 지방인민회의 결과 대의원 선거 결과 발표했는데 반대 0.09%, 이 뭐 퍼센테이지도 되게 적지만 어쨌든 이렇게 나왔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이례적이고 저는 처음 보거든요. 예.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1956년 이후에 처음입니다. 아. 그러니까 50년 이후에 북한의 모든 선거는 100%죠. 예. 그런데 북한이 얼마 전에 그 선거법을 개정을 했고 또 김정은 시기에 나타나서 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이른바 보통 국가의 모습을 좀 보이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당 중심, 당 국가 체제. 그러면은 사실은 100%라는 것은 이거 너무나도 인위적인 것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일부라도 이것을 좀 이렇게 반대가 있다라는 것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당연히 북한에서 당국이 조정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투표라는 게 찬성 반대 투표함이 두 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 가져가서 자기가 찬성하면 찬성에 넣고 반대하면 반대를 넣어야 되거든요. 누가 반대한지가 그러니까 사실상 뻔히 비밀 보이는 투표가 거네요.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북한의 현재 상황에서 정부에 반대하는 표를 던질 수 있느냐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 그 북한 당국에서 조정하고 통제해서 나온 결과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